리마인드 특강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 동행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강의 시간에 풀어내지 못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버큐먼 형식 행정규칙. 일단 결론을 알아야 돼요. 판례는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법적 성질을 뭘로 본다? 버큐먼령으로 본다. 다만 대적 구속력을 최고한도로 해석한다. 다음, 불형 형식일 때는 행정규칙으로 본다. 다만 재량일 탈락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한다. 자,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버큐먼 형식 행정규칙은 내용이 행정규칙이에요. 즉 내부 사무처리 기준입니다. 내부 사무처리의 준칙이에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은요, 여러분 이제 실무에 나가 보시면은 일선 공무원들은 법령을 의외로 잘 몰라요. 그리고 하위 공무원들은 판례도 잘 몰라. 그래서 왜 이렇게 처분했습니까? 예규대로 했어요.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법원에서 뭐 예규야? 그거 니네들끼리 정한 거 치우고 근거가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공무원은 오히려 내부적 구속력에 있는 예규나 지침 또는 고시를 더 중시하거든, 실무에서는. 그래서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가면 무시돼 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건 니들 내부적 기준에 불과해 하면서 무시해 버리니까 이거를 좀 대적 구속력을 인정해서 국민들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분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에 따라 규율되는 걸로 아예 그냥 법규명령 위에다 올려버리자,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법규성을 인정받는 건데, 그러니까 무시 안 하려고 법규성을 인정받은 건데, 그럼 재판규범이 돼버리는 거죠. 재판규범이 된다는 건 뭐냐면 법원이 얘 구속돼서 기속돼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을 기속시켜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대적 구속력, 대적으로 누구를 구속해요?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요력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보면 발칙한 상상을 한 거죠. 뭐예요? 지들끼리 내부적 기준에 불과했는데 이거를 국민이나 법원까지 자기들의 이 내부적 기준에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형식을 행정규칙으로 하면 구속이 안 되니까 법규명령 우에다 올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부서의 장, 불행에다 올리자. 그래서 법원이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짱, 대통령령에 올리자. 그러니까 법관들도 대통령령은 좀 무시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불형일 때하고 대통령일 때하고 엇갈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해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시키려고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위에다가 법규명령 형식에다 올려 태워버린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법규명령 형식으로만 법규상만 정하고 행정규칙상은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왜 이 형식으로 정했냐? 형식이 너무 과잉되고 있다. 뭐 그런 형식의 과잉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형식으로 법규상 외에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까지 정하는 건 법규명령 형식을 너무 과도하게 쓰겠다. 이거를 형식의 과잉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떤 교과서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법규성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정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법원과 국민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법률 법규 청결력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나 모르겠어.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지금 트럼프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윤석열을 따라하는 건지 윤석열이 옛날 트럼프를 따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행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서로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가 안 된단 말이야. 윤석열 정부도 문제가 있고 야당도 문제가 있죠, 사실은.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률 개정 안 하고 이건 개정을 해야 될 상황 같은데 이제 시행령으로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시행령 개정으로 그냥 밀어붙여. 법 해석의 애매한 부분을 아예 법률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입법부에서 야당 쪽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고 그냥 시행령으로 그냥 다 밀어붙이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행정명령 같은 거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국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밀어붙여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별 법률의 근거에서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는 건데 그걸 무시하겠다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권위주의 정부,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이게 좀 문제가 있었죠. 물론 이제 국회에서 저렇게 야당이 또 협조를 안 해버리면 뭐 길이 없어 또. 그냥 아예 이럴 것 같으면 진짜 헌법 개정에서 국회 해석권도 넣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국민 소환제도 넣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법 입법 안 하면 국민들이 법을 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이거 다 집어넣으면 돼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그 다음에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그래서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할 수 있게 하자고 막 얘기 나오잖아.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회 해석으로 너무 혼란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을 보면. 근데 그 늦춰는 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법기관의 수장들, 특히 뭐 검찰총장 정도를 차라리 직선제로 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 왜냐면 인사권자 눈치를 보고 권력이 신여가 돼버리잖아, 얘네들 칼춤을. 근데 아예 만약에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선으로 뽑으면 이제 바뀌는데 미국 주에서는 그렇게 뽑는 주도 있어 사실은. 왜냐면 칼자를 주는 거니까 국민이 그냥 뽑아버리는 거야, 직선으로. 그럼 국민 눈치를 보지 인사권자 눈치를 안 보게 돼버리는 거. 어쨌든 이런 형식의 과잉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대통령령이 문제가 있던 게 뭐냐면 잘 보세요. 6개월 이하의 영업처리를 할 수 있다.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즉 재량으로 돼 있어. 그런데 세부적 기준은 얘는 이제 법률에서는 6개월 이하의 영업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1항 2항에서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입법적으로 다 해결됐어 사실은. 근데 옛날 판례가 모든 교과서에 다 써있는 거지. 과거의 시행령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인데 이것만 세분화시키니까 내부적 사무처리 준칙인 거야. 이것만 그냥 세분화시키는 거야. 이걸 뛰어넘지는 못해. 왜냐면 새로운 법규상을 창조하지는 못해. 다만 법에서 이미 정해놓은 걸 1회 위반일 때는 1개월, 2회 위반일 때는 3개월, 3회 위반일 때는 6개월. 이게 논란이 됐어요. 어떤 논란이 됐냐면, 자, 시행령 대조 구성에 있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해. 그런데 만약에 이 시행령에서 1회 위반일 때는 1개월, 2회 위반일 때는 3개월, 3회 위반일 때는 6개월 잃어버리니까 학계에 어떤 비판이 나왔냐면, 야, 입법자는 법률에서 재량을 줬는데 지금 이거 다 기속화 시켜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거 아니야? 모법의 무슨 취지에? 재량으로 수권한 취지에 반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왜냐면 일에 걸렸지만요. 예를 들면 영업회 12시까지 영업시간이야. 영업의 시간으로 한 30분. 진상 손님이 안 나가. 나가주세요 안 나가. 실갱이 하나 30분 정도 오버되다 딱 걸렸어. 그런 사람한테 1개월 하는 것과 이 사람은 몰래 밀실을 만들어가지고 셔터 내리고 거기서 막 새벽까지 맨날 장사하다가 딱 한 번 걸렸어. 그 사람도 1개월.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단 말이지. 가발성이 다르잖아요. 손님하고 실갱이 하다 1시간 일하다가 재수없게 걸린 사람하고 셔터 내리고 몰래 비밀 영업으로 새벽까지 맨날 달리다가 어떻게 하다 딱 한 번 걸린 사람하고 나중에 장부를 뒤져보니까 맨날 그렇게 영업의 시간 동안 맨날 영업을 해왔어. 가발성이 다르잖아요 지금. 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1개월보다는 더 세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한 정 문제가 된다면 영업정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정한다면 한 3일 영업정지나 3일도 커요. 영업을 못하는 건데 한 7일 정도나 뭐 이 정도만 해줘도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네. 야 모법은 재량인데 지금 내부적 세부 기준을 정하려고 했더니 재량을 그냥 기속화 시켜버리는 건 이건 모법이 취지 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나온 거야. 일의적으로 1회는 무조건 1개월, 2회는 무조건 3개월로 해석하지 말고 그 이하로는 재량 판단이 가능한 걸로 보자. 이게 3회 위반일 때 6개월 이하가 가능한 3회 위반일 때 6개월은 그게 최고한도로 해석해야 된다. 2회 위반일 때 3개월은 그게 2회 위반자에 대한 최고한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최고한도로 해석해 준 거예요. 근데 학계의 비판은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가중하는 게 국제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다고 줘야 된다? 그런 비판이 있었어. 그럼 지금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냐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재량 강경 규정이 다 들어가 있어. 재량권 불행 사유에 제가 한번 써드렸어요. 사소한 부지, 경미한 위법. 이럴 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입법적으로 다 반영이 됐어. 그래서 감경 규정은 다 들어왔어. 사소한 부지나 이럴 때는 이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그럼 재량이 살아나잖아. 그래서 최고한도로 해석한다는 것은 모법의 재량 취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최고한도로 해석해서 그 이하로 재량 감경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최고한도로 본다는 건 재량 감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해서 모법에 입법자가 수권한 어떤 걸 수권했어요? 재량 수권을 했잖아. 재량 수권의 취지를 되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어떤 법들을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기출사례 풀고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 어떤 법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해서 가중까지 넣은 법도 있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게 선생님 볼 때는 그게 가장 타당해 사실. 왜냐면 더 일에 걸렸지만 1개월보다 더 가중해야 될 그런 가발성, 책임이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럼 제일 깔끔해. 그런데 대부분은
제재 처분이다 보니까 국민의 어떤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건 거의 그냥 최고한도로 해석해주겠다. 이 이상은 안 할게. 최고한도로 해석해서 이 이하로 네가 정상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으면 감경해줄게. 이 정도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불형을 볼 때는 행정규칙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불형에다 처음에 올린 이유는 법규성, 국민과 법원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례가 행정규칙으로 봐버렸어. 행정규칙으로 보면 위반한다고 위법이 아니거든. 근데 보세요. 버젓이 행정규칙의 1회관이면 1개월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3개월이 나오는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이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내부적 기준을 지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갑자기 3개월 나왔어. 그런데 법 이론, 도금에 따르면 이론적 도금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쨌든 행정규칙은 제재 구성이 없으니까 위반해도 위법은 아니야. 그럼 국민이 그럼 뭐로 정해서 이렇게? 지키지도 않을 건데? 그건 우리 사정이야. 니들은 관여하지 마. 이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 불형은 행정규칙으로서 대조 구성이 없다. 위반한다고 곧바로 위법은 아니다. 다만 이 규정이 상위 법령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그럼 웬만하면 준수해야지. 준수했다면 함부로 재량 일탈하면 판단하지 말자. 또는 상위 법령에 반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갑자기 1일반인데 3개월 했어. 그러면 재량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왜? 비례원칙 위반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호소 원칙이 위반이 되든지 또는 신뢰가 원칙 위반이 될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판례 뭐라고 봤냐? 불형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적 구성이 없어. 위반한다고 곧바로 위법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 불형의 처분 기준이 상위 법령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불형을 준수했는 경우는 재량 일탈남용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곧바로 위법 적법은 아니지만 준수했다고 곧바로 적법, 위반했다고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이 불형에 의한 처분 기준 상위 법령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불형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재량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재량 일탈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한다 라고 하면서 판례가 진일보했다. 진일보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행정규칙을 무시해버리더니 그래도 재량 일탈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이제 존중까지 하네. 그래서 김만주 교수님 굉장히 이 판례가 학계의 비판을 수용해서 많이 그래도 전진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는요 둘 다 법규명령을 보자는 거. 둘 다 법규명령을 보면 어떻게 돼? 결론이 어떻게 돼? 1회 위반인데 3개월이에요. 그러면 학설처럼 법규명령을 보면 뭐예요? 얘는 법률 우위 원칙 중에 성문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얘를 법규명령을 인정해버려요. 성문법 위반. 다소리에 의하면. 지금 판례에 의하면 1회 위반인데 3개월이면 성문법 위반은 아니야. 곧바로 위법은 아니야. 다만 1개월인데 3개월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니까 비례원칙이나 또는 그동안에 관행이 있으면 자기소송 원칙 또는 비교 대상이 있으면 평등원칙 또는 이것이 나중에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지만 행정규칙이니까 불량 같은 경우 공포해버리거든 나중에 보면.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등 어쨌든 재량 일탈남용이 될 여지가 큰 거예요. 결국 얘는요 일반원칙 위반이 되거든요. 판례에 따르면 다소리에 따르면 법규성이 인정되니까 법규명령 위반으로 해서 성문법 위반이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좋은 질문을 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은 사실 이제 지금 이거 하나 하는데 거의 30분 가까이 거의 20-30분 지났거든.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이렇게 강의해버리면 우리 40대 강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렇게 테마 하나하나를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제가 격일제은행에서 선택재량의 예로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러한 조건을 부졌다. 그럼 그냥 법률가 일부 배제라고 보면 돼요. 시험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더 성립이 뭐냐? 그런 조건만 소송을 대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기초문제 보면은 딱 한 번 나왔으니까 그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구분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건 이제 객관식에서만 나와. 객관식에서. 주관식에서는 거의 뭐 양자를 비교해서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에서 보통 법규명령의 한계, 그럼 사실은 위임명령의 한계예요. 왜냐면 집행명령은 법적 근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명령의 한계로 논의하는 것은 알고 보면 법규명령 중에 유임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는 법규명령의 대부분은 유임명령이에요, 사실. 근데 양자를 딱히 구분하지 않아. 보세요. 직권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직권 취소는 처분청이 하는 거죠. 쟁송 취소는 잘 보세요. 어떤 글자가 숨어 있어? 행정 쟁송 취소예요. 행정 쟁송은 뭐 있어요?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둘을 합해서
행정쟁송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심판하고 연결되는 거 뭐예요? 항고소송이거든. 그걸 심판과 항고소송을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항고쟁송이야 사실. 그럼 여기서는요. 재결로 취소한다고. 취소 재결. 근데 재결서라는 게 나와. 거기서 취소한다 이렇게 딱 써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항고소송에서는 취소 판결이 나오는 거죠. 판결서에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나와. 따라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원은 뭐밖에 없다?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원은 그냥 행정법원이라고 쓰면 안 돼요. 물론 행정법원이라고 많이 쓰긴 하는데 행정법원이 만약에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이면 취소 못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큰 카테고리로 보면 행정법원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정확하게는 행정법원에서 항고소송을 담당할 때 이거를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수소법원. 이 말을 그러니까 이해하면 돼. 만약에 지방법원에는 본원 합의부가 있어요. 합의부가 있는데 행정사건이 할당이 돼서 보니까 공법상 계약의 이행에 관한 소송이야. 그럼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합의부는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공법상 계약의 원인이 만약에 처분이 있어서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건을 할당받았는데 보니까 영업정지를 취소해야 될래. 그럼 항고소송의 수소법원이 된 거예요.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해달라. 그럼 취소의 수소법원이니까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권한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 차이는 기억해야 돼요. 차이는 뭐다? 얘도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다. 얘도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다. 얘는 위법만 심리할 수 있다. 얘네 둘은 행정부 내에 있다. 그래서 권력분립이 필요 없다. 권력분립 원칙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얘는 행정부 밖에 있다. 법원은. 그러니까 권력분립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부당을 심리할 수 없는 거다. 부당을 심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변경을 못한다고요? 어제 배웠지? 적극적 변경을 못한다. 왜? 적극적 변경은 새로운 처분의 실질을 갖고 있어. 적극적 변경은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나 철회로 소멸시키고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그런 실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처분의 발령은 얘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적극적 변경은 못하는 거고. 자, 적극적 변경에서 이 적극과 똑같은 단어 두 단어만 더 얘기해 보세요. 대체, 그렇죠. 당초 처분을 대체한다. 그래서 어떻게 변경한다? 질적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에서는 보통 가름하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름한다는 건 대체한다는 말이에요. 대체가 됐다는 말은 당초 처분을 소멸하고 다른 처분으로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거니까 질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질적으로 바뀐다는 게 대체됐다, 적극적으로 변경했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왜냐면 나중에 보면 양적 변경, 질적 변경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극적 변경은 양적 변경이에요. 대체, 적극적 변경. 반대는 소극적 변경.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하는 거예요. 얘는요. 당초 처분을 변경 처분이 대체하는 거고 소극적 변경은 변경 처분이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을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건 나중에 추철변 이렇게 이제 두 문자로 암기시키는데 판례 키워드 추가, 철회 또는 일부 변경 합해서 그냥 일부만 변경하는 거예요. 얘가 질적 변경하면 얘는 뭐가 된다? 양적 변경이 됩니다. 그 기억하세요? 적극적 변경의 반대말 소극적 변경. 당초 처분을 대체한다.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당초 처분은. 얘는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얘는 당초 처분이 대체됐으니까 당초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변경 처분이 당초 처분을 대체하면 당초 처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야. 이미 소멸했으면 취소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필요는 뭐의 연상단어였어요? 그렇죠. 소위. 그래서 소위 파트에 나와. 변경 처분이 적극적 변경 처분이 나왔는데 당초 처분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결론 소익이 없다가 돼. 왜? 대체됐으니까. 소멸했다. 이미 소멸한 처분을 다툴 수 없죠. 소익이 없는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요? 소원. 사실 이미 처분이 소멸했을 때,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사정명령으로 불리게 해소가 돼서 없어졌을 때, 또는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을 때, 보다 실효적인, 여기는 인과학기 본행위, 처분이 이미 소멸했으면 다툴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초 처분을 대체한 변경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 거지.
변경 처분을 다투는 것이 소액이 있는 게 되는 거지. 소액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소의 대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미 소멸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소액이 없기 때문에 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소액과 소의 대상이 이렇게 사실 좀 연결되어 있어. 소액이 없으면 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여러분은 대상적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하고 지금 연결되는 고리 하나를 지금 배웠어. 나중에 보면 변경 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이건 대상적 계획에서 중요 쟁점이야. 근데 그 중요 쟁점의 맥은 벌써 나온 거야. 적극적 변경의 의미가 뭐냐? 적극적 변경의 반대말, 소극적 변경. 적극적 변경은 당초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체한다고. 얘는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 유효를 전제한다. 그럼 대체됐으니까 당초적으로 어떻게 돼? 얘는 소멸한다. 소멸하니까 다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익이 없다. 근데 여기는 당초 처분에 유효를 전제해. 그럼 당초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죠. 유효하니까 유효한 처분을 소멸시킬 소익이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럴 때 완전히 바뀌는 걸 질적 변경, 일부만 바뀌는 걸 양적 변경. 자, 적적 변경, 적극, 소극, 대체, 유효전제,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이런 개념을 완전히 적어낸다. 이건 결국 어디서 논의에 실리겠다? 대상적 교권, 소의 이익에서. 정확하게는 소의 이익인데 질문은 소의 대상이 뭐냐고 물어봐. 그래서 이미 소멸한 처분은 소의 대상이 아니다. 왜? 소익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시험에서 무진장 많이 나와. A급 쟁점이야. 뭐다 여기까지 왔지? 천치도 정선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 건 뭐냐면 막 3,000% 빠지잖아. 근데 사실은 직권 취소, 쟁송 취소보다 지금 적극적 변경의 경우 소의 대상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쟁점이야. 그리고 뒤에서 이 부분을 배우는데 애들이 배울 때 헤매. 적극적 변경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금지하면 급부하금을 바꾸는 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거. 그럼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영업정지가 좋아? 과징금이 좋아? 과징금이 훨씬 좋지. 영업을 할 수 있잖아. 고객을 계속 확보를 할 수 있잖아. 내가 좀 더 부지런히 뛰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과징금은 보통 매출에 그 평균 내가지고 때릴 거란 말이야. 과징금을 내더라도 조금 더 내더라도 문을 열어놔야 고객을 안 뺏기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가름하여 과징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지.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 권한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조건하고 부담. 요건에 밀접 관련해서 여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아파트 건축에서 진입도로 구간이 붙었어요. 그러면 진입도로의 이 조건이 아파트 건축허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없으면 서로 독립적이니까 부담으로 보겠다는 거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조건으로 보겠다는 거고.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아파트 건축허가의 효력이 이 진입도로는 의무가 붙어있는 이 의무, 조건의 이행에 얘의 효력이 의존하고 있느냐? 그럼 의존관계니까 조건. 전혀 상관없어. 얘의 효력은 얘 이행하고 상관없어. 독립적이면 부담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요건에 밀접할 수는 뭐냐면 이 조건이 부담이 주된 행위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애냐. 두 번째는 효력은 얘. 주된 수익적 행위의 효력이 조건의 이행에 의존하고 있느냐. 얘를 해야지만 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냐. 얘와 상관없이 일단 먼저 효력 발생한 다음에 의무 이행은 그 다음의 문제냐. 그걸 따져보겠다는 게 이 효과의 의존 가능성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한번 풀어봐야 돼. 불분명하면 뭘로 추정한다? 부담이 유리하니까 부담으로 추정하겠다. 6번 허가 조건의 기한과 허가 자체의 기한인데 이건 좀 어려서 근데 어려운데 시험에는 안 나왔어. 모의고사에만 나왔어. 아마 여러 번 가로놓게 있었을 텐데 이건 제가 일순한테 강의를 한번 일순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면 어렵기만 하고 시험하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쟁점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그게 쳐다보면 하게 되잖아요. 처럼 뒤에부터 얘기해 볼게요. 7번 법률 전속사항과 포괄이익 금정칙이 어떻게 다릅니까? 좋은 질문인데 법률 전속사항은요 구체적 유인도 못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법률에 전속돼 있어. 법률로만 정해야 돼. 그래서 법률 전속사항이 객관식에 나올 때는 변호사 시험이나 7급에서 객관식에 나올 때는 어떻게 틀린 지문을 하냐면 법률 전속사항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어버려요. 법률 전속사항은 법률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위임도 못하는 거야. 그때 그냥 무조건 법률을 정해야 돼. 그러니까 죄형법정조의 재형벌은 무조건 법률을 정하고 그 다음에 조세, 법률주의 조세와 관련해서 과세 대상자 등은 무조건 법률로만 정해야 되는 거야. 그게 법률 전속사항이야. 그럼 포괄이익 금정칙은 법률 전속사항 이외의 것들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법률 전속사항 중에서
조세에 관해서 정해놓고 조세 징수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위임할 수 있다. 교과서에 많이 써있고 판례도 있긴 한데 조세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은 사실은 법률 존속상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어떻게 징수할지 이런 거니까. 다음 허가 조건의 기한과 허가 자체의 기한은 이거예요. 보세요. 호텔 카지노에 카지노 허가 수익적이죠. 5년이 붙었는데 자 허가 자체의 기한이라는 말은 이 기한 5년이 허가 자체를 규율하고 있어. 그럼 허가 자체의 기한으로 보면 카지노는 딱 5년만 유효한 거야. 그럼 얘는 5년이면 장래에 확실한 사실이죠. 주된 수익적 행정에 부과된 종된 규율 따라서 부관이고 5년이면 장래에 확실한 사실이네. 기한. 그 중에 5년 동안 유효하다죠. 그러면 종기죠. 종기는 제가 그래서 유효기간이라고 한번 설명드렸었어. 그렇죠. 유효기간 또는 존속기간. 그럼 허가 자체의 기한이란 말은 뭐냐면 허가 자체가 이 기한 5년 동안만 딱 존속한다는 의미예요. 국민한테는 별로 안 좋겠네요. 왜? 수익적 처분이니까 계속 연장돼도 좋겠죠. 연장을 보통 법에서는 연장 또는 다시행자 써서 우리 갱신한다는 말 쓰잖아. 운전면허 갱신 이런 거. 연장, 허가 갱신이 있는데 허가 자체의 기한으로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야. 딱 얘는 5년만 해 이런 말이고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고 본다면 허가 조건의 기한이란 말은 5년 뒤에 조건을 어떻게 바꿀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봐버리면 카지노는 5년만 하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뭐가 좋아요 국민한테? 허가 조건의 기한이 좋은 거죠.